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국수집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하시던 가게를 물려받아 8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그렇게 물려받기 싫어서 길을 쓰고 피해 다녔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앞에선 장사 없더라고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게를 운영하게 됐는데 글쎄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이 실직을 해서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던 참이라서 싫고 좋고를 따져가며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이었는데 거기서 생각지도 못한 인연을 맺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인생은 모르는 거라고 하는가 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제 가족의 인생을 하루아침에 뒤바꿔준 기가 막힌 사건을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조금 남다른 인연으로 만나게 되었어요. 기차에서 만난 인연으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거든요. 이렇게만 들으면 그리 별다를 것도 없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기차에서 만난 게 뭐 그리 별다를 일이냐고 생각하실 테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한 동네 사시는 아주머니였죠. 그날 저는 밀린 연차를 써버리느라 모처럼 회사에 휴가를 내고 고향인 부산으로 향하던 참이었어요. 일 때문에 명절에도 제대로 내려가 보지 못해서 엄마가 늘 집에 들리라고 닥달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서울역에서 부산행 KTX에 올랐는데 제 옆자리에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아주머니가 타시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서울말을 쓰고 계셨지만 묘하게 섞인 부산 억양에 단박에 부산 사람임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시냐고 여쭈었더니 송도가 고향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양분을 만나서 반가운 마음에 저는 넙죽 인사를 했어요. 그리곤 이를 계기로 부산까지 가는 3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아주머니와 저는 쉴 새 없이 수다를 떨었어요. 그러다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 제 나이를 들으시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서울서 가게를 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옆가게 국수집 하는 아줌매가 하나 있거든. 그 집 아들이 엄청 괜찮다 아이가. 키 크제, 얼굴도 잘생겼제, 직장도 번듯하니 신랑감으로 딱인기라. 내가 딸내미만 하나 있었어도 사위 삼는 긴데 엄마야 내가 딸이 없네. 어때? 한번 만나볼래? 나이도 지훈 씨랑 딱 4살 차이거든. 4살 차이는 궁합도 안 본다 하잖아. 어때? 한 만나볼래? 아주머니께서 어찌나 극찬을 하시던지 귀신에 홀린 것처럼 홀라당 넘어가선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했어요. 아주머니랑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부산역에 내려 택시까지 태워드리곤 멀어져가는 택시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내가 미쳤나? 처음 본 사람 소개로 남자를 다 만나기로 하다니. 헛웃음이 다 났어요. 그러면서도 설마 아주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겠어? 아주머니도 나처럼 분위기에 휩쓸려 그냥 해본 소리였겠지. 라고 생각하며 쉽게 넘겨버렸어요. 그런데 진짜 연락이 온 거예요. 고향에 다녀오고 2주쯤 지난 시점이라서 그날의 약속은 까맣게 잊고 있었죠. 지훈씨, 내다. 연락이 늦었제? 서울 올라오고 일이 생기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제야 연락을 하네. 그래 말인데 이번 주 토요일 시간 어때? 그쪽에선 아무 때나 괜찮다 하는데 아무래도 평일보다는 주말이 낫지 싶어서 말이지. 처음엔 누군데 다짜고짜 전화해서 약속 날짜를 잡자고 하나 의아했어요. 그런데 아주머니도 이런 제 생각을 읽었는지
바로 부연 설명을 하더라고요. 나가 누군지 기억 안 나? 우리 KTX에서 만났잖아. 송도 아지매. 아, 아주머니셨어요? 그간 연락이 없으셔서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죄송해요. 그런데 아주머니,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좀 망설여져서요. 아이, 또 왜 이래? 당장 결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만나보라는 건데 젊은 사람이 와 이리 꽉 막혔노? 젊을 때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봐야 남자 보는 눈도 생긴다 아이가. 안 그러고 우째 좋은 남자를 만나노? 아침에 말 듣고 한 만나보거라. 만나보고 싫으면 그땐 째면 된다 아이가. 단지 기차 옆자리에 앉아 인연이 다인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일처럼 열성적으로 선자리를 주선하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살면서 누구한테도 받아보지 못한 대가 없는 선이었기에 더는 거절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 주말에 약속 장소로 나갔어요. 사실 기대는 별로 안 하고 나갔어요. 솔직히 우리나라 아주머니들이 과대 포장을 좀 잘하시잖아요. 아주머니 말대로라면 인물, 성격, 직업 뭐 하나 빠진 게 없는 사람인데 30이 넘도록 결혼을 안 한 것도 그렇고 인물, 학벌, 직업까지 특출난 게 없는 나랑 선을 보는 것만도 알만 했거든요. 그런데 약속 장소에 도착해 상대 남자를 본 순간 이 남자다 싶더라고요.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이 남자는 처음 본 순간부터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겠는 거 있죠. 아주머니가 말했던 것처럼 연예인 뺨치게 생긴 얼굴은 아니었지만 인상이 깔끔하고 선해 보였어요. 수줍음이 많았지만 상냥하고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었죠. 제가 부산 출신이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서울 남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러주니까 온몸이 간질간질한 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싫다는 게 아니라 적응이 안 돼서 부끄러웠던 거죠. 남자는 서울 태생으로 평생 서울에서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이 부산이라는 말에 많이 부러워하더라고요. 대학생 때 같은 과 친구가 부산 해운대 출신이어서 부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이 좋았는지 부산에 대한 것들을 많이 물어봤어요. 고향 얘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긴장이 풀린 저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가 무색할 정도로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토요일 낮부터 밤 11시가 다 돼가도록 함께 시간을 보낸 우리는 다음에 만날 약속을 하고 헤어졌어요. 주말이면 다시 보게 될 텐데도 수시로 문자도 하고 밤 늦도록 전화통화도 했을 정도로 우리는 서로가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죠. 그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했던 사람은 우리 두 사람을 연결해준 아주머니셨어요. 이제 막 교제를 시작했을 뿐인데도 아주머니는 이미 우리가 결혼 날짜라도 잡은 것처럼 앞서가시더라고요. 네, 진작부터 이럴 줄 알았다. 지은 씨 보자마자 딱 정운이 짝이다 생각했다 아이가. 엄마야, 이래 연이 되니 얼마나 좋노. 날짜도 곧 잡아야겠제. 내 옷도 한 벌 얻어 입을 생각해도 되겠나? 당연히 해드려야죠. 아주머니 덕분에 좋은 사람을 만났는걸요. 머리로는 아직 결혼 얘기는 시기상조라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약속부터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상하게 아주머니랑 대화를 하다 보면 홀라당 넘어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람 혼을 쏙 빼놓는 말솜씨 때문인지 정겨운 고향 사투리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아주머니 덕분에 멋진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론 제게 은인인 셈이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아주머니의 바람대로 우리가 결혼을 목적으로 만났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어머님의 결혼 닭달에 못 이겨 선자리에 나온 거였고, 저는 장난처럼 해버린 약속 때문에 선자리에 나가게 된 거니까요. 이유야 어찌됐든 그렇게 만난 우리가 서로를 마음에 들어 했으니 인연은 인연이었던가 봐요. 남편과 1년 넘게 연애를 하면서도 내내 궁금했던 점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 정도면 저보다 더 조건 좋은 여자를 만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나를 택했냐 하는 거였죠. 당시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저 그런 경기권 대학을 나와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요. 누가 봐도 확연히 격차가 나는 사이였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얘, 혹시 그 남자 무슨 결격사유라도 있는 거 아니니? 그렇잖아. 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너를 만나? 물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가 내 동생이니까 나야 네 편이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건 이상한 거잖아. 두 사람은 차이가 좀 심하게 나잖니? 당연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혹시 혼인신고만 안 했지 결혼식까지 했던 거 아닐까? 아니면 폭력이나 도박에 손대는 걸 수도 있고 말이야. 나중에 진실을 알고 헤어지니 못 헤어지니 눈물 짜지 말고 그냥 대놓고 물어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잖아.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정훈 씨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도박은커녕 화투도 못 치는 사람이라고. 아니, 그리고 내가 정훈 씨에 비해 뭐가 그렇게 딸린다고 그래. 나 정도면 남들보다 월등하다고는 못해도 어디 가서 빠지지는 않는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도 잘 알죠. 내가 남편에 비해 한창 기운다는 걸요. 일단 월급부터 2배나 차이가 났으니 다른 건 말 안 해도 알만하죠. 그리고 남편이 저를 택한 이유가 궁금했던 건 저희 언니보다 제가 더 했어요.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게 겁나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남편이 결혼 얘기를 꺼내길래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물어봤어요. 왜 나였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황당한 표정을 짓더니 그러더군요. 나는 내 기수 중에 진급이 가장 늦었어. 입사하고 1년 만에 최우수사원 표창도 받고 인사 고과도 남들보다 높았는데 말이야. 그러다 내 사수를 통해 듣게 됐어. 내가 대리 진급에서 떨어진 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부모의 직업 때문이었다는 걸. 평소 남편을 예뻐했던 대리님이 직접 부장님을 찾아가 제 남편이 진급에서 밀린 이유를 물어보셨다나 봐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그러셨대요. 하, 윤대리, 그걸 몰라서 물어? 자네 아직 세상을 모르는구만. 우리 같은 대기업에는 딱 2종류의 직원이 있어. 일하라고 뽑은 놈, 연줄로 써먹을 놈. 집안 형편도 어렵고 부모 백도 없이 자기 능력 하나로 입사한 애들은 바로 진급을 안 시켜도 회사 때려치우고 나가겠다고 하지 않아. 오히려 자기한테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다음번 진급 땐 어떻게든 올라가려고 기를 쓰지. 그런데 자기 능력은 좀 떨어져도 부모가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겸비한 집 자식들은 그게 아니거든. 진급에서 밀리면 바로 다음날 사표 쓴다니까. 뼈를 갈아가며 평생 회사에 충성하겠다는 애들은 많아. 연줄로 써먹을 애들 찾는 게 어렵지. 유정훈 사원은 일하라고 뽑은 놈이야. 모친이 시장통에서 국수집 한다는데 그런 배경으로 뭐에 써먹겠어? 사수를 통해 그 말을 전해들은 남편은 한동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대요. 하지만 부장님 말처럼 당장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갈 용기도 없었죠. 없는 살림에 죽어라 공부해서 명문대에 들어가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으려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냈던 남편으로선
또다시 취업 전쟁터에 내던져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혹여 사표를 쓰고 나간다 쳐도 다른 회사들 역시 다르지 않을 거기에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만이 최선이라는 걸 알았던 거죠. 제 남편이 안타까웠던 남편의 사수는 이럴 바엔 처가 덕이라도 보라며 재력 있는 집 딸을 소개해 주었대요. 그렇게 만나게 된 여자와 몇 달간 만남을 가진 남편은 그쪽에서 결혼 얘기를 꺼내자 갈등을 하게 되었죠. 사랑도 없이 상대를 이용해 먹으러 결혼을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다더군요. 그래서 헤어질 각오를 하고 상대 여자한테 사실대로 말을 했는데 글쎄 이러더라지 뭐예요. 그게 뭐 어때서요? 서로 도움이 된다면 서로 이용하는 것도 방법 아닌가? 나도 정훈 씨 이용해 먹으려고 만나는 건데 서로 윈윈하면 좋잖아요. 사실 나한테 애가 있어요. 애 아빠는 그냥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임신을 했지 뭐예요. 한두 달만 일찍 알았어도 일찍 지웠을 텐데 너무 늦게 알았지 뭐야. 여자는 자기 아이를 친자식으로 받아들여준다면 자기 친정 부모님을 남편의 뒷배로 세워주겠다고 하더래요. 당연히 남편은 거절을 했고 두 사람은 만난 지 3개월 만에 헤어지게 되었죠. 내가 그 사람과 헤어진 건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 그 사람과 그 부모의 태도 때문이었지. 너무 당당하더라고. 나같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자기들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모습에 화가 났어. 그래서 결심했지. 적어도 결혼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하겠다고. 어차피 나는 회사에서 출세와는 멀어진 사람이야. 실컷 부려지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려지겠지. 그래도 난 회사를 그만두진 않을 거야. 다니는 동안 나도 회사를 이용할 생각이거든. 대기업이 연봉도 세고 부수적인 혜택도 많잖아. 은행에서 대출도 잘 되고. 담담하게 얘기를 이어가는 남편을 보니 울컥했어요. 대기업에 다닌다고 마냥 부러워만 했는데 이런 아픔을 지니고 살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동안 회사 내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남자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라던 찰리 채플린의 말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중신을 서주셨던 아주머니는 마치 당신 자식이 결혼하는 것처럼 기뻐하셨죠. 감사의 뜻으로 약속했던 옷 대신 이름 있는 브랜드 백을 해드렸더니 10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를 볼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하시네요. 사실 그리 비싼 백도 아닌데 말이죠. 아무튼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제 인생은 해피엔딩일 거예요. 해피엔딩이냐 새드엔딩이냐는 어디서 끝을 맺는지에 따라 나뉜다는 말처럼요. 축복받는 결혼을 했고 이듬해 아들까지 낳으면서 제 인생은 순탄하게 진행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출산과 육아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가게 수입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생활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어요. 남편 월급이 적지 않았지만 부모님 도움 없이 우리 손으로 가정을 꾸리느라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지출이 많았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정도만 되면 다시 재취업을 하리라 결심했었는데 막상 때가 되니 그나마도 여의치 않았어요. 그러던 차에 남편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위궤양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시달리다 보니 자꾸 살이 빠지고 안색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한약도 지어 먹이고 비타민제도 챙겨주었지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남편이 새로 온 직장 상사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퇴근 후고 주말이고 상관없이 직장 상사한테 연락이 오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자정을 넘긴 시간에 들어오기 일쑤였어요. 남편의 상사는 낙하산 인사로 능력 없이 권위의식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밑에 사람 공적을 가로채는 건 기본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을 콕 집어 스트레스 해소를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걸로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별다른 제자를 당하지 않은 건 집안이 꽤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어요. 언젠가 남편이 퇴근 후에 직장 상사랑 통화하는 내용을 엿들었는데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제 남편한테 쓰레기라느니 거지 새끼라느니 인격 모독을 하는 건 기본이고 업무 외적으로 불합리한 지시도 서슴치 않게 내리더라고요. 평소 직장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았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왜 내 남편이 하루가 다르게 시들어가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잠든 뒤 휴대폰에 남겨진 직장 상사의 문자를 찾아봤더니 정말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자기 술 마셨다고 불러내서 대리운전을 시키고 업무 시간에 공항까지 나가서 여행에서 돌아오는 자기 아내 마중을 나가게 시키기도 했고 심지어 주말엔 제 남편을 사우나로 불러내 자기 몸에 때까지 밀게 했더라고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자 내용을 확인하던 중 묘한 심부름 내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명품 백과 화장품 같은 여성용 제품을 똑같은 걸로 2개씩 구매하도록 지시한 내용들이었죠. 여자의 촉으로 봤을 때 이건 10중 8구 외도 흔적이었어요. 남편을 시켜 했던 항공권 구매 내역을 보니 20대 여자 앞으로 구매한 항공권이 몇 개 나오는 걸 봐서는 이 여자가 외도 상대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이렇게 구차하고 더럽게 사는 놈이 그동안 내 남편을 괴롭혔다는 걸 알게 되자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회사 인권위에 제보하라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그러더군요. 그랬다간 나 회사 잘릴지도 몰라. 이 과장 우리 회사 계열사 대표 아들이거든. 부친이 본사 중역으로 오래 일해서 우리 회사 간부들과도 친분이 깊어. 일 키워봐야 타격을 받는 건 나뿐이야. 하, 웃겨 정말.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놈한테 끌려다니며 살겠다는 거야? 여보, 인생은 한 번뿐이야. 그 귀한 인생을 그런 머저리 같은 놈 때문에 날릴 거야? 지금이야 회사 쫓겨나면 그날로 인생 끝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에 회사는 널리고 널렸어. 월급이 적으면 어때? 직원 복지가 열악하면 어때? 나 남편이 제대로 대우받고 마음 편하게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좋은 회사인 거지. 먹고 살 일이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면 아무 걱정 마. 그 회사 아니면 우리가 밥 굶고 살 것 같아? 아니야. 정 안 되면 내가 어머님 국수 가게라도 나가서 일할 테니까 당신은 다른 걱정은 하지 말라고. 안 그래도 어머님이 혼자 운영하시기 버겁다고 가게 물려받으라고 하시는데 잘 됐지 뭐. 이런 개자식은 인생의 똥물을 튀겨서라도 지가 얼마나 가소로운 존재인지 알려줘야 된다고. 어때? 이래도 안 할 거야? 한참 고민을 하던 남편은 피식 웃더니 해보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결과는 남편의 예상대로 회사는 돈 있고 강한 놈 편이었어요. 어느 정도 이럴 거라고 예상했었기에 우리 부부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소송 사실을 안 직장 상사는 되려 당장 소송을 중지하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해봤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며 비웃으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직장 상사의 말과 달리 그 소송으로 인해 그 인간은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부인한테는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소송 과정에서 아내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하필 부인 친정이 법조계 집안이라 그에게 위자료까지 물어주게 됐다는 후문이 들리더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바위의 흔적은 남길 수 있게 된 셈이죠. 남편은 소송에서 승소를 했지만 결국 짐을 싸서 회사를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회사는 분란을 일으키는 직원을 순순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물론 강제 퇴사를 시켰다거나 문책성 부서 이동을 했던 건 아니지만 무언의 압박과 업무 배제 같은 치졸한 방법으로 제 남편 숨통을 조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회사를 나온 남편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한방 치료도 받으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저는 약속대로 어머님 가게에 나가게 되었죠. 어머님은 이참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국수집은 이후 남편까지 함께 거들게 되면서 우리 부부의 일터가 되었어요. 그렇게 몇 년 가게를 잘 꾸려가던 우리 부부는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게 되었어요. 바로 몇 년 전, 전 세계를 공포에 휩싸이게 했던 코로나였죠. 하루아침에 매출은 뚝 떨어졌고 한동안은 가게 문조차 열 수 없었어요. 방역 조치를 하고 칸막이까지 만들어 영업을 개시했지만 한 번 떨어진 매출은 좀처럼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그런데 그 와중에 저희 어머님이 코로나에 걸리셨고 끝내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어요. 특히나 더 가슴이 아픈 건 어머님의 장례식조차 치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머님을 떠나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 가족은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어요. 국수를 팔아먹고 사는 사람이 장사를 온전히 할 수 없으니 생활이 불가능하게 된 거죠. 이런저런 지원금도 받고 그간 집장만을 하려고 모아두었던 돈도 곶감 빼먹듯 빼먹으며 버텼지만 좀처럼 나아진 기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근처 가게들은 배달을 시작해 매출을 이어갔지만 저희 가게는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국수는 음식 특성상 배달이 불가능하니까요. 거기다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라도 깎아준다는데 저희 가게가 새들어 있는 건물 주인은 자신들도 힘들다며 매달 고스란히 월세를 다 받아가더라고요. 한두 달이면 모를까 2년 가까이 적자를 이어가자 더는 월세 낼 여력도 없어서 결국 가게세가 밀리게 되었죠. 그날도 남편과 손님 없는 가게에 앉아 준비해뒀던 재료를 어쩌나 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먹어치우는 양도 한계가 있어서 그날 손님이 안 들면 죄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밤 8시가 조문 넘은 시각 가게로 여자 손님이 들어왔어요. 국수 한 그릇이라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에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손님을 맞았죠. 그런데 손님 행색을 보니 거리에서 생활을 했는지 차림새도 그렇고 특히 몸에서 역한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딱 봐도 돈을 내고 국수를 사 먹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내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얼마나 배가 고프면 우리 가게에 들어왔을까 싶었거든요. 게다가 여자 품에는 돌쟁이로 보이는 아이가 안겨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제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자리에 앉히고 국수 한 그릇을 말아주었어요. 그러자 젊은 여자는 국수를 내려다보기만 할 뿐 쉬 젓가락을 대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을 꺼냈죠. 마침 잘 왔어요.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돼서 준비해둔 재료를 다 버릴 판이었거든요. 애기 엄마가 좀 먹어줘요. 그냥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제야 젊은 여자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는 국수를 먹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굶었는지 국물까지 깨끗이 먹어치우길래 한 그릇 더 말아주었어요.
그렇게 개는 감추듯 국수를 먹어치운 여자는 가게 안을 살피면서 뭔가 할 말이 있는지 머뭇거리더라고요. 저기, 할머니는 어디 가셨나요? 전에 왔을 때 할머니가 계셨었거든요. 언제든 찾아오라고 그러셨는데. 어머님 살아계실 때 오셨던 손님이구나. 저희 어머님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아, 젊은 여자는 짧은 탄식을 하더니 막막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라도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이러더라고요. 아주머니, 정말 죄송하지만 딱 3개월만 제 아이 좀 맡아주시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다른데 부탁할 곳이 없어서 그래요. 제발 도와주세요. 젊은 여자는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몇 번이나 부탁을 했어요. 난감한 부탁에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은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그러자 젊은 여자가 울먹이면서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더라고요.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는데 남자 쪽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여자가 학벌도 뭐도 없는 천의 고아라는 게 이유였죠. 시부모님은 자기 아들을 납치하다시피 군에 입대시켜버렸고 그렇게 강제로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대요.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서 수술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입덧이 심해서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아침에 이 근처를 지나다가 국수 냄새에 이끌려 들어오게 됐어요. 그때 가게에 할머니 혼자 계셨는데 아직 장사 전이라 육수가 덜 끓었다면서 조금 기다렸다가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육수가 끓기를 기다리면서 젊은 여자는 자신의 사정을 어머님께 털어놓았고 어머님은 젊은 여자의 손을 꾹 잡으시곤 어떻게든 애는 낳으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찾아오라며 세상 어디에도 비빌 언덕이 없는 젊은 여자한테 손을 내밀어 주셨죠. 그날 할머니께서 말아주신 국수가 얼마나 맛있었나 몰라요. 밥도 냄새 때문에 못 먹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들어가더라고요.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 쪽 부모가 여자를 찾아왔고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했다나 봐요. 그래서 부랴부랴 월세방을 빼서 집을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도 할 수 없고 그나마 지내던 허름한 여관에서도 쫓겨나 저희 어머님을 찾아온 거더라고요. 3개월 뒤면 애 아빠가 제대를 해요. 그때까지만 우리 애 좀 맡아주세요. 아이를 데리고 다니기 위험해서 그래요. 제발 부탁드릴게요. 사정은 딱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애를 선뜻 받아들이기는 좀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젊은 여자 품에서 얼굴을 빼꼼 내미는 아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해맑고 예쁘던지 순간 남편도 저도 시름이 날아가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이 어린 게 요 근래 웃을 일 한 번 없던 우리 부부 얼굴에 미소를 띠게 한 거예요.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이러나 저러나 힘들기는 매 한 가지인데 애 하나 떠안는다고 뭐 다를까. 사람 목숨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이를 맡아주기로 했어요. 젊은 여자가 다시 우리 부부를 찾아온 건 약속한 3개월을 훌쩍 넘긴 반년이 다 돼서였어요. 그 사이 우리 부부는 가게를 접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은 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앞에 고급 세단이 멈춰서더니 차에서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가 내렸어요. 그리곤 우리 가게로 달려 들어오더라고요. 가게에 들어선 여자는 눈물이 글썽한 눈으로 제게 달려와 끌어안았죠. 저희 부부한테 아이를 맡기고 갔던 젊은 여자였어요.
늦어서 죄송하다며 울먹이는데 그때 가게 안쪽에서 아이를 안고 있던 제 남편이 나왔어요. 애 엄마는 한 걸음에 달려가 아이를 끌어안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애 엄마가 우니까 아이도 덩달아 우는 통에 가게 안은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참을 울던 애 엄마는 그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애 아빠가 제대를 하고도 시부모님은 결혼은 안 된다고 반대를 하셨는데 시할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신 덕분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요. 서류 작업이 끝나기 전까지는 시부모님한테 아이가 있는 위치를 숨기려고 연락도 않고 이날을 기다렸다고요. 대부분의 집안 재산이 시할머니 소유였기 때문에 시부모님도 시할머니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네요. 저희 아이를 보살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내와 아이를 제가 지켰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두 분께는 정말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 할머니께서 두 분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대요. 혹시 원하시는 게 있으시면 뭐든 말씀하세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런다고 원하는 걸 대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리고 저희 당시 상황에 선물을 받는다고 그리 기쁠 일도 아니었고요. 가게도 잃고 당장 뭐를 해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을 할 판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다고 말했는데 하필 그때 건물주가 가게로 들이닥친 거예요. 밀린 월세는 언제 줄 거냐고 성질을 내는데 젊은 부부 앞이라서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나도 월세가 들어와야 먹고 살 거 아니야. 당신만 힘들어. 나는 더 죽겠다고. 말이 건물주지 이게 온전히 내 건물인 줄 알아? 죄다 은행놈들 거라고. 그리고 말이야. 당신들 부동산 가게 내놓으면서 권리금까지 붙었다며? 아니, 당신들한테 무슨 권리가 있다고 권리금을 받아? 그러니까 가게가 안 나가지. 어떻게 당신들은 손해 하나 안 보고 살면서 건물주인 나를 이렇게 골탕을 먹이는 거냐고. 그게 인간이 할 짓이야. 하긴 그런 심보로 사니까 그 나이 먹고도 가게 월세도 못 내고 빌빌거리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어머님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가까이 여기에서 장사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 가게에 들어오실 때도 권리금 내고 들어왔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거라고요? 솔직히 코로나로 다른 건물주들은 월세도 깎아주고 했을 때 아줌마는 어떠셨어요? 10원 한 장 안 깎아주시고 월세 다 받으셨잖아요. 가게 장사를 못해서 매출이 하나도 없을 때도 저희는 군소리 없이 월세 꼬박꼬박 드렸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못할 짓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 여자가 어디서 꼬박꼬박 대들어. 아, 됐어. 난 더는 못 봐주니까 이번 주 내로 밀린 월세 다 가져와. 안 그러면 강제로라도 가게에서 내쫓을 줄 알아. 건물주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젊은 부부는 조만간 다시 찾아오겠다면서 아이를 데리고 황급히 돌아갔어요. 젊은 부부와 건물주가 돌아가고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눈물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건물주가 못 박았던 그날이 되었는데 당장이라도 우리를 내쫓을 것처럼 서슬퍼렇게 나오던 건물주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몰라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젊은 부부가 다시 찾아왔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게 서류를 한 장 보여주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가게 월세 걱정 마시고 편하게 장사하세요. 이 건물 저희가 샀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사주셨거든요. 각박한 세상에 당신 손주를 대가 없이 키워준 게 고맙다고 할머니께서 월세 없이 장사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울컥하더라고요. 근래에 너무 힘든 일을 연달아 당해서 그런가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에요. 그래도 염치가 없어서 공짜로는 못 이겠다고 했더니 그러면
돈으로 보답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가게 상황이 정상이 될 때까지만 월세 없이 장사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젊은 부부의 도움을 받게 된 우리 부부는 1년이 지난 지금 첫 월세를 입금했어요. 이제 가게 매출이 전처럼 정상 궤도로 올라섰거든요. 그런데 젊은 부부가 굳이 돈을 돌려주네요. 그간 까먹은 돈까지 다 원상복구하고 그때 세를 내라고요. 피부치도 아닌 사람들한테 이런 큰 도움을 받게 되다니 세상이 아직은 살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 부부처럼 힘겨운 사투를 벌이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해요. 무너진 삶의 터전을 다시 일으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1년 뒤가 지금보다는 나은 모습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다들 화이팅 하자고요. 우리 다들 복 받아 봐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탄 신도시에 사는 3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하나 있고요. 코로나가 유행하기 바로 직전에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4년이 훌쩍 넘어버렸네요. 사연 살롱 애청자로서 그동안 많은 이혼 사연에 공감을 했는데요. 저 역시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 같네요. 저도 그랬지만 이혼의 결정적 사유가 되는 건 시댁과 저 사이에서 자기네 집 편만 드는 남편 때문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전 남편도 전 시어머니도 자기들 유리할 때에만 이제 자기네 집 식구 됐다고 하면서 한 번도 저를 가족으로 대해준 적이 없었어요. 마치 저는 어쩔 수 없이 딸려있는 짐짝 취급하고 여전히 자기네만 가족인 것처럼 굴더라고요. 이혼할 때도 시어머니가 어찌나 저한테 악을 쓰며 막말을 해댔는지요. 그럼 지금부터 저의 이혼 사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한 달 정도 됐을 때였어요. 게임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을 저희 회사 광고 의뢰 때문에 만난 게 처음이었죠. 한마디로 일 때문에 알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일을 하러 와서도 혼이 다른 데 빠져 있는 것 같고 영 집중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의를 했더니 순순히 사죄를 하며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서 아직도 실감이 나지를 않아요. 자꾸 아버지랑 있었던 일이 떠오르고 못 해드린 것만 생각나고 후회가 많네요. 저는 그런 남편을 순수하고 정이 많은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감 일자도 많이 늘려주고 회사에도 낼 서류도 제가 대신해서 처리해주기도 했죠. 그러다가 사귀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제가 홀시어머니 모시게 된다고 걱정을 하셨어요. 엄마, 그렇게 따지면 홀부모 있는 사람들 다 결혼하기 힘들게? 사람 운명인데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 그거야 물론 그렇지만 어째 그 안 싸던 자리가 종호한테 우리 애가 하는데 좀 간섭이 심할 것 같아서 말이야. 가뜩이나 하나 있는 여동생은 해외로 시집가서 잘 오지도 않는다며. 그럼 아들한테 더 집착하지 않겠어? 그래도 결혼하면 달라지잖아. 엄마도 나보고 항상 마음으로는 어린애 같다고 하잖아. 종우 어머니도 마찬가지일 거야. 제가 왜 그렇게 시어머니를 감싸면서까지
결혼을 설득했나 모르겠어요. 부모님이 감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건데 제가 너무 쉽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 것 같아요. 남편은 결혼을 앞두고도 혼자 된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내가 게임 쪽에서 완전 성공하면 진짜 큰 집 사서 위층에는 엄마, 아래층에는 우리 이렇게 살고 싶어. 단독주택 말하는 거야? 그럼 같은 집에서 살겠다는 거네? 꼭 단독주택일 필요는 없지. 같은 아파트나 고급 빌라여도 위아래로 살 수 있잖아. 근데 지연이 너는 우리 엄마랑 같은 집에 사는 게 싫어? 생각해 본 적은 없지. 요즘은 다들 따로 살잖아. 친정이고 시댁이고 다 가깝지 않게 멀리 사니까. 근데 친구들 보면 아이 낳고 하면 아무래도 친정 엄마 도움을 더 받게 되니까. 친정 가까운 데로 이사 가는 애들은 꽤 있더라. 제 말을 듣고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요. 사실 남편은 친정하고 가까이 사는 건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거였어요. 제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생각해 본 적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도 저는 남편이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졌구나. 마음이 참 곱다. 그렇게만 여겼어요. 물론 자기 엄마 생각하는 건 절대 나쁘지 않아요. 좋은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자기와 같이 사는 아내를 무시하면서까지 그러는 건 문제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는 저희 결혼 전에는 두 사람만 잘 살면 된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도 말라고 하더라고요. 양쪽 집이 사는 게 비슷비슷해서 잘 맞겠다고 했고요. 사실 양쪽 집이 비슷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지방에서 큰 녹차밭을 갖고 계시고 그 일대에 꽤 많은 땅을 갖고 계셨는데 이미 아빠한테 주겠다는 유언장 공증까지 다 해놓았거든요.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셨는데 그때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가족은 할아버지 나 몰라라 하거나 좀 귀찮아했는데 저희 아빠랑 엄마는 엄청 극진히 간호하시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까지 모셔와서 수술 비용 다 대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저희 집이 막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만두셨어요. 평범했는데 할아버지 재산을 받게 되면 좀 형편이 나아지기는 하죠. 그에 비해 남편 집안은 남편 집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있지 여유 있는 친인척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할아버지한테 했던 게 떠올라서 남편을 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결혼 당시에 저희가 꽤 많은 유산을 받을 거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빠가 그러자고 하셨죠. 어차피 저희한테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요. 아무튼 저와 남편은 양쪽 집에서 반반 돈을 해줘서 작은 아파트를 얻었어요. 그 아파트가 시댁하고 버스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요. 저는 그런 계산을 하지 않아서 몰랐는데 남편이 저와 자기 회사랑 시댁이랑 거리를 다 재보고 거기로 하자고 주장했던 거였어요. 물론 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살면서도 잘 몰랐죠.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아무 때나 들락거리는 걸 보며 그제야 깨달은 거였어요. 처음에는 결혼하고 아들이 떨어져 사니까 아직은 어색하기도 하고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가구 위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식기도 멋대로 옮겨놓고 어떤 건 쓰지 마라, 이거는 써라 하는 게 계속됐어요.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내가 내 집을 어떻게 꾸밀까, 그릇을 어떤 걸 쓸까 이런 상상을 하며 즐거울 때가 있었죠. 그게 와장창 깨진 거였어요. 그 생활이 석 달을 넘기며 계속되니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쌓여 힘들었어요.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나물이나 생선조림 같은 것만 먹어야 하니 이게 뭐지 싶더군요. 이거는 셋이 사는 거지 둘이 사는 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잠만 본가에서 자는 거지 거의 저희 집에 와서 살다시피 했고요. 식기세척기 돌리고 건조시키는 것까지 못마땅하다며 뭐라고 해서 신혼 선물로 받아놓고 거의 써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그런 거 영 믿음이 가지 않는다. 저게 제대로 씻어주는지 누가 어떻게 알겠어. 자고로 집안일이라는 거는 사람 손이 닿아야 야무진 법이야. 그런 기계에 의존하다 보면 게을러지는 법이다. 어머니, 요새는 이런 기계가 사람보다 훨씬 잘해요. 저나 종호 씨 둘 다 맞벌이라 바쁘잖아요. 이런 거라도 기계의 도움을 받아야죠. 하여간 요즘 애들은 그저 편하게만 살려고 들지. 시어머니는 이렇게 혀를 차며 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아주 돈이면 뭐든 다 되는 줄 알아. 어머니, 식기세척기 안 쓰면 종우 씨도 매번 손으로 설거지해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내 아들을 꼭 그렇게 설거지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 시키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로 했고요. 어머니도 종우 씨가 얘기해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으니 저를 매섭게 노려보기만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은 당신 집처럼 여기는 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졌어요. 시어머니 자고 가는 방 커튼 바꾸고 이불 바꾸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제가 없을 때 안방까지 들어와서 이상하고 묵직한 무슨 의료회사에서 나온 매트를 깔아놓지를 않나. 제 화장대 서랍에 있던 액세서리 통을 마음대로 가져가지 않나. 진짜 너무하더라고요. 제가 정색을 하고 액세서리 통을 찾으니까 시어머니는 제 반응에 놀랐는지 자기가 실수로 가져간 것 같다며 저한테 주더라고요. 아니, 나도 기억에 전혀 없는데 집에 가 보니까 내 가방에 그게 있지 뭐니? 알았으면 어제 네가 그렇게 찾는데 그 자리에서 줬지.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잘 둬라. 아무데나 두니까 이런 일이 생기잖아. 맞아, 지연아. 가만 보면 네가 은근히 덜렁대는 데가 있다니까. 내 액세서리 통을 내 화장대 서랍 안에 두는 게 덜렁대는 거야? 어머니, 이게 어디 다른 데 있었나요? 저는 꺼내놓지도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게 발이 달려서 밖에 나갔어요? 어머니 가방에 들어갔어요. 제 집에서 제 액세서리 통을 제 화장대에 넣는 것보다 어떻게 더 잘 둬요? 종우 씨, 말해봐. 맨날 쓰는 액세서리를 은행 금고에 넣어둘까? 그래? 제가 날카로워져서 따박따박 말을 하니 둘 다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친 김에 한마디 더 했어요. 어머니, 저한테 살림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제가 하는 게 부족한 것 같으니 물건도 어머니가 마음대로 배치하시는데요. 이제 그냥 놔두세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제가 해야 늘지 않겠어요? 이거 제 살림이고 여기 제 집입니다. 저랑 종호 씨 집이에요. 어머니가 여기서 저희랑 사시는 건가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렇댔니? 아들 집이니까 오는 거지. 난 네가 그렇게 불편하는 줄 몰랐다. 진작에 말하지 그랬냐? 제 딴에는 돌려서 꽤 말했거든요. 그런데 모르겠다고 하시니 제대로 말씀드릴게요. 저 불편해요. 저도 신혼생활답게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식기세척기도 다시 쓰겠습니다. 그거 안 하니까 종호 씨는 부엌일 자꾸 미루더라고요. 어머니는 어머니 아들 부엌일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드시겠지만 저나 종호 씨나 같이 나가서 일하는 입장이니 저희는 처음 약속한 대로 나눠서 집안일 해야겠어요. 그때 이후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 오는 거에 뜸하셨고 남편도 눈치를 보며 집안일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남편은
자기 엄마 반찬이 없으니 밥이 안 넘어간다는 둥 불평을 했고 결국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옳았구나 하고 다시 저희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었어요. 아들 먹일 반찬이라면서 처음에는 해오시더니 나중에는 저한테 재료를 저희 집으로 주문하라고 하고서는 와서 저한테 시키는 거였어요. 네가 요리를 안 하니까 종호가 맨날 불평하는 거 아니겠냐? 이제부터는 내가 더 자주 오가면서 너 반찬부터 시작해서 요리 좀 가르쳐야겠다. 어머니, 그렇다고 이렇게 휴일 쉬는 아침에 예고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종호 씨 말은 저렇게 해도 지금 어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거의 다 남겼어요. 어제도 배달 음식 시켜 먹었고요. 제가 해주나 어머니가 해주시나 마찬가지예요. 말로만 어머니 음식이 좋다고 하지 냉장고 열어보세요. 어머니 해오신 반찬 거의 다 그대로 있어요. 양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저도 몇 번 집에서 저녁 못 먹었고 남편은 저녁 집에서 먹어도 다 시켜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시고는 입술을 실룩대시더니 저한테 막 쏘아붙였어요. 그러니까 네가 집에서 애하고 같이 밥을 먹어줘야 할 거 아니야. 뭐 그리 잘난 일을 한다고 종호보다 집에 늦게 오는 거냐? 그건 그렇고 너도 우리 집안 입맛에 맞는 요리는 배워야지. 어디서 그렇게 말대답이야. 잘못 알고 계시니까 말씀드린 거지 말대답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머니 요리 가르쳐 주시는 건 좋지만 이렇게 아무 시간에나 찾아오지는 말아주세요. 종호 씨가 친구들하고 등산 가고 없어서 그렇지 그 사람도 휴일날 일찍 일어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어머니 아들이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더는 저에게 따지지 못한 시어머니는 시근덕거리며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하지만 이대로 끝날 시어머니가 아니었죠. 친구들하고 등산 간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꽤나 뭐라고 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방을 거칠게 내려놓더니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엄마가 집에 오는 게 그렇게 싫어? 너 음식 가르쳐 주겠다는데 그게 못할 일이냐고. 종호 씨도 어머니 반찬 안 먹잖아. 말로만 엄마 반찬 아니면 밥 못 먹겠다 그러고 맨날 사 먹잖아. 지금 내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기껏 너 위해서 음식 알려주겠다는데 뭐 그렇게 난리냐? 엄마가 남이야? 당연히 나한테는 남이지. 내가 어머니 반년 전까지만 해도 알기를 했어? 이거 종호 씨나 어머니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겠지만 나한테는 간섭이고 사생활 침해라고. 그러는 종호 씨도 휴일 아침 일찍 우리 부모님이 찾아와서 종호 씨 깨우면 어떨 것 같은데? 종호 씨처럼 쉬는 날 방해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 또 있어? 야, 어쨌든 이제 우리 엄마는 남 아니잖아. 이렇게까지 질색팔색 할 일이냐고. 종호 씨, 내 말에 대답 안 하고 자꾸 나보고만 뭐라 하지 마. 종호 씨 말해봐. 우리 부모님도 남 아니니까 쉬는 날 찾아와서 아침 일찍 깨워서 일 시키면 좋겠냐고. 그리고 나 전에 몰랐는데 종호 씨 여기에 집 장만하는 거 고집한 이유 있지? 종호 씨 본가랑 가까워서 그런 거지. 내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해봐. 남편은 저한테 한마디도 안 진다며 화를 내고 도로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몇 번이고 싸운 끝에 남편이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요리를 가르치겠다느니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한다느니 하며 휴일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졌어요. 시어머니랑 이런 난리를 치르는 동안 친정 부모님은 정말 저희한테 조심하셨어요. 아무 때나 전화도 하지 않았고 어쩌다 안부 전화 빼먹어도 그걸로 뭐라 하시는 적도 없었죠. 오히려 바쁜데 잊어버릴 수도 있지 별일 없이 지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아무튼 시어머니와의 일 그리고 남편하고의 일은 제가 풀어야 되니 친정에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자마자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고 남편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도
다 불평불만 같아서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애써 길러 결혼시켜 놨더니 바로 나쁜 말만 들리면 어디 좋으시겠어요? 게다가 녹차밭 일 때문에 지방에 가실 때도 많아서 저희한테 간섭하실 틈도 없었어요. 그러니 제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줄도 전혀 모르셨죠. 전화로는 늘 잘 지내고 있다고 하니 그런 줄 아셨을 거예요. 저는 순진하게 이 모든 일들을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차츰 서로 다른 점을 이해하고 보완해 가면서 살 수 있을 줄 알았네요. 하지만 다음에 제가 딸을 낳고서 시어머니한테 더더욱 실망했어요. 친정에서는 엄청 기뻐하셨고 저한테 축하와 격려도 많이 해주셨어요. 아휴, 우리 딸이 아기를 낳았어. 아기가 아기를 낳았네. 이게 무슨 기분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내 딸이 어른이 돼서 엄마가 되다니. 엄마가 할머니가 됐네. 나 너무 감격스럽다. 아빠도 그렇다. 참 뭐라고 말로 표현을 못하겠구나. 가슴이 벅차오르고 괜히 눈물도 나려고 그런다. 수고했다, 지연아. 그리고 이런 기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헤이, 두 분 다 뭐 그렇게까지. 엄마, 그리고 나 엄마 말대로 어른이야. 애기 아니야. 앞으로 더 책임감이 강해져야지. 엄마가 됐으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 우리가 많이 도와줄게. 그리고 김서방 자네도 우리 지연이랑 힘 합쳐서 아이 잘 키워야 하네. 아이는 혼자 키우는 거 아니야. 우리 때야 시대가 그랬으니 여자들이 더 육아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지 않나? 지연이 고생한 거 잘 알아주고 지금보다 더 분담 많이 해야 되네. 당신은 사위한테도 축하를 해야지. 뭐 그런 말부터 해. 김서방, 아빠 된 거 축하하네. 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말씀도 잘 새겨 듣겠습니다. 남편은 얼떨떨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며 친정 부모님한테 인사를 했어요. 아마 자기도 속으로 찔렸겠죠. 집안일 거의 저한테 미루고 안 하기 일쑤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친정 부모님 축하를 잔뜩 받고 선물도 받았는데 시어머니는 안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조리원 들어가는 날 겨우 오셔서는 한숨을 푹 쉬는 거였어요. 아, 기어이 내 아들이 아빠가 됐구나. 참 쓸쓸하다. 내가 종호를 어떻게 키웠는데. 종호가 이제 애한테 신경 쓰면 나랑 지낼 시간은 점점 더 없어지겠구나. 네가 이런 기분을 알기나 하니? 나중에 네 애기 시집 보내면 알까? 아니지. 아들하고 딸은 또 다르니까 네가 아들 하나 더 낳아서 딱 나 같은 기분 느껴봤으면 좋겠구나. 니네한테 소외당하는 기분 말이다. 손녀가 태어났다고 좋아하고 축하해줄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는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 딸 때문에 자기 자리가 좁아졌다며 그걸 쓸쓸해 하더라고요. 너무 황당했지만 시어머니가 왜 그토록 기를 쓰고 저희 집에 와서 오만 간섭 다 했는지 알겠더군요. 자기 존재감 때문이었어요. 또 아들한테 집착도 있었고요. 그건 어느 정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본인 입으로 들으니까 숨이 턱 막히는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니까 남편이 말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말했잖아. 우리 언젠가 아래 위층하며 살 거라고. 애기 좀 클 때 되면 우리가 그 정도 재력은 되지 않겠어? 난 될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축 처져 있지 말고 기운 차려. 애 클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내가 애 봐주면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우리 집 너무 답답해서 그래. 저는 그때 시어머니 속셈 하나를 더 알았어요. 솔직히 시댁이 좀 좁기는 하거든요. 그에 비해 저희 집은 전용 면적만 26평 정도 됐으니 그게 좋았나 보더라고요. 어머니,
아이는 제가 육아휴직 내고 볼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제가 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남편도 얼른 제 눈치를 보며 시어머니를 달랬어요. 그래 엄마. 지금 여기 엄마 들어와서 살면 애까지 있는데 너무 복잡해. 전에야 아기가 없으니까 엄마 있어도 크게 답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지연이도 엄마보다는 장모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 말에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푹 쉬었고 저는 저대로 답답해 미칠 지경이었어요. 당시 남편은 회사를 안 다니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7개월 차였던 때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더니 집에 들어앉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게이머로 살아보고 싶다나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번 다투기도 했지만 남편은 요지부동이었어요. 그러다가 알게 된 건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 쫓겨났다는 거였어요. 저도 회사에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다니던 게임 회사와 새로운 작업을 하던 직원이 저한테 괜찮냐며 걱정이 돼서 위로한다고 말을 꺼내서였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꼬치꼬치 캐물으니 그제야 실토를 하며 이러더군요. 제발 부탁이니까 엄마한테는 말하지 말아줄래? 장인어른하고 장모님한테도 내가 이렇게 빌게. 창피한 줄은 아니? 그럼 애초에 왜 그렇게 맨날 일을 펑크낸 거야? 아, 몰라. 사람들이 나 힘든 건 알아주지도 않고 몰아치기만 하니까 그렇지. 남편은 처음 저를 만났을 때처럼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기 힘든 것만 하소연하는 게 버릇이더군요. 그걸 저는 너무 늦게 한 거였고요. 아무튼 남편은 그때부터 제 눈치를 슬슬 보며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아이 봐주며 같이 살겠다는 것도 적극적으로 말렸던 거고요. 남편이 계속 회사를 다녔다면 아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혼까지는 생각도 못했어요. 아이가 막 태어났고 어쨌든 결혼했으니 같이 잘 살아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거든요.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볼 시도조차 안 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와중에 저만 원망스럽다는 듯 노려봤고 제가 이제 육아휴직까지 해서 자기 아들 등에 빨대 꽂고 산다며 불평을 했어요. 빨대는 자기 아들이 저한테 꽂았는데 말이죠. 저는 월급의 3분의 2가 나왔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특별 지원금도 받았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게이머를 할 생각인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 게임질만 해댔고 어디 면접 보러 가는 신용도 하지 않았어요. 이력서는 몇 군데 넣은 것 같긴 했는데 아무 데에서도 연락이 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하긴 그쪽 업계에서 사고치고 잘렸는데 덥석 데려갈 회사가 있을 리 없죠. 그러면서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점점 더 나빠졌고 저는 아이가 돌이 지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그때 친정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나 하셨어요. 너 말이다. 우리 차 사업 좀 도와줄 수 있니? 차 사업? 할아버지는 녹차를 기업에 납품만 하신 거 아니었어? 그랬는데 아빠가 물려받으면서 우리 브랜드를 만들게 됐어. 찻잎이 더 온전하게 소비자한테 닿으려면 그게 제일 좋겠다 싶었거든. 브랜드 만들고 유통은 시작했는데 부족한 게 많은 것 같거든. 네가 우리 차에 맞는 기획도 좀 해주고 홍보랑 광고 쪽 맡아주면 좋겠는데. 제가 회사에서는 기획을 담당했지만 대학 때 전공은 마케팅이었기 때문에 어쩐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본사 사무실은 서울에 있으니 지방에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길래 저도 아빠 회사에 합류를 하게 됐네요. 고민을 안 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빠가 제 능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안 한다는 것도 도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저와 아빠는 일을 하고 엄마는 아이를 봐주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친정엄마가 전보다 더 자주 집에 드나드니 남편도 집에만 있을 수 없어 일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와는 훨씬 덜 마주치게 돼서 스트레스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일할 때보다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더 심했더라고요. 그걸 깨닫고 저도 꽤나 놀랐어요. 남편과도 부딪힐 일이 줄어드니 마음을 덜 두게 되었고요. 친정 엄마가 아이 봐주느라 너무 고생을 해서 허리까지 안 좋아지신 게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버이날에 친정 부모님하고 1박 2일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죠. 그걸 남편이 또 시어머니한테 말했나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문자로 한바탕 퍼부었어요. 니네 부모만 부모고 나는 그냥 아는 사람이냐? 어떻게 네가 이럴 수 있어? 어버이날이면 양쪽 집을 똑같이 챙기든지 해야지. 누구는 놀러 가고 누구는 집에서 국이나 끓여 먹고 있고 이게 말이 되냐? 게다가 나는 네 시애미야. 아주 일한답시고 안팎으로 설치면서 지 시어머니 부양할 줄도 모르고 말이야. 어디서 이렇게 못 배워먹은 짓거리만 하는지 원? 그래서 저도 더는 못 참고 단문자를 보냈어요. 어머니도 어머니 아들 다시 취직해서 얼른 돈 벌어서 여행 보내달라고 하세요. 어머니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그 사람 돈 한 푼도 안 썼어요. 다 제가 번 돈으로 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전화까지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근무 시간이라 그런 내용의 전화를 받을 수도 없기도 했고요. 어쨌든 그 일로 남편이 백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더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네가 내조를 못하니까 남편이 저런 거야. 알아? 이런데도 너는 너만 좋자고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니? 제가 그 사람한테 회사에서 실수하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 사람이 일을 못해서 잘린 거죠. 그것까지 제 탓이라고 하시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동안 이력이 나서 시어머니 하는 말에 바로바로 받아쳤어요. 시어머니와 골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남편이 취직은 안 하고 변명만 하고 놀고 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친정 부모님한테나 더 잘해야겠다고 마음먹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아빠 회사는 자리를 잡았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저는 기획팀장이 돼서 연봉도 오르고 인센티브도 받게 되었고요. 아이가 5살이 됐을 때 그동안 청약통장 부어놓은 걸로 새 아파트에 당첨이 되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 동네가 마침 아이가 얼마 전부터 첼로 레슨을 받으러 가던 선생님 댁과 멀지 않아 너무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아이가 첼로를 하게 된 건 친정 엄마 덕이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데려갔는데 금세 음계를 외우더니 피아노보다는 첼로에 더 관심을 갖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첼로 선생님을 알아봐서 매번 먼 곳까지 직접 데려가고 데려오셨었거든요. 친정 부모님은 우리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마침 그 집이 딸아이 첼로 선생님과 가까운 데라며 아주 잘 됐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대놓고 좋아했어요. 훨씬 넓은 신축 아파트로 가니까요. 남편은 이제 집에서 노는 게 아예 몸에 배서 미안해하지도 않았고 친정 부모님한테는 재택 일을 한다고 거짓말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니 남편한테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어요. 그저 아이 아빠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좋지 않았고요. 그런데 진짜 다 뒤집어 엎을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이사를 가기 전 친정아빠 생신 기념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거든요. 물론 남편도 같이 갔었는데요. 정말 잘 놀고 잘 지내다 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신축 아파트에 새 가구를 넣으려고 치수를 재러 갔는데 이미 세간살이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물건들이었어요. 바로 시어머니 물건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안방 자리에 자기 의료기기 매트에 안마 의자에 온갖 것을 다 넣어놨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집안을 둘러보고 있는데 남편하고 시어머니가 현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남편은 좀 당황했지만 시어머니는 아주 태연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시어머니 물건이 왜 있어요? 당신 이거 알고 있었어? 그게... 야, 이제 우리 엄마랑 같이 살 때 되지 않았냐? 약속했잖아. 아이 크면 엄마랑 아래 위 하며 살겠다고. 근데 아래 위 할 것도 없이 이런 넓은 집 들어오게 됐는데 엄마랑 같이 살면 뭐 어때? 나도 이제 어깨 펴며 효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 너는 대체 언제까지 네 남편 뜻을 그렇게 몰라줄 거냐? 하여간 밖으로만 나다니면서 집안일을 하나 할 줄 모르고 내가 이제 이 집안 기강을 잡을 거다. 서아도 내가 붙잡고 단단히 교육시킬 거니까 그리 알아. 아니요. 그럴 일 전혀 없어요. 어머니 짐 다 빼세요. 바로 빼세요. 아니면 저 가만 안 있어요. 너 진짜 이럴래? 엄마더러 여기서 나가라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야? 저는 그러는 남편 뺨을 바로 철썩 올려쳐버렸어요. 맞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너무 놀라서 휘둥그레져 저를 쳐다보더군요. 야, 몇 년째 일도 안 하고 쳐놀기만 하면서 뭐가? 어째? 이제 어깨 펴? 웃기시네. 야, 너 백수인 거 들키고서는 너 취업해서 재택근무한다고 니네 엄마한테 뻥 쳤잖아. 니네 엄마 아직도 네가 재택근무자인 줄 알지? 아줌마, 여기 아줌마 아들 반품하니까 그렇게 알고 도로 수거해 가세요. 이 짐 다 안 빼면 저 관리실에 연락할 거고 사람들 불러서 다 재활용센터 보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남편을 쳐다보며 겨우 말했어요. 너 이게 무슨 말이야? 회사 안 다녀? 재택근무한다는 거 거짓말이었어? 엄마, 그게 그러니까... 야, 박지연, 너 진짜 이럴래? 너야말로 미쳤지? 네 돈 한 푼 안 들인 내 집 갖고 네가 효도를 하시겠다? 나는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아줌마, 저 이제 아줌마하고 남이니까 얼른 짐 빼세요. 안 그러면 저 가택침입죄로 신고해버릴 거예요. 제가 하도 무섭게 말하니 시어머니는 덜덜 떨며 집을 나갔고 남편도 바로 뒤따라 나갔어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이혼 소장을 접수했고 얼마 안 가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물론 그 전에 제가 아이와 집을 나왔고요. 한동안 연락이 없던 남편은 제가 이혼 서류를 보내자 그제야 제가 진심으로 그러는 줄 몰랐다며 찾아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지연아, 나는 네가 그렇게까지 화를 낼 줄 몰랐어. 미리 말 안 해서 많이 서운했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우리 서아를 생각해서라도 이러면 안 되잖아. 이혼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마음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보자, 우리.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내자고. 합의할 수 있는 지점은 이혼이야. 너 그딴 말로 나 어떻게 해볼 생각 하지 마. 나도 너에 대해 알 만큼 알았고 볼 거 다 보면서 살았잖아. 그런데 네가 그러는 게 나한테 통할 거라고 생각해? 너 위자료나 단단히 준비해도 그동안 네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재산 늘리는 데 기여했는지는 변호사하고 법원이 판단해 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네 엄마랑 어디 잘 해봐. 남편은 싹싹 빌다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자기 엄마 집으로 갔어요. 여태까지 자기 백수인 것도 감춰준 나한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한 적도 없고 제 돈으로 살면서 당연하다는 듯 받기만 해놓고는 정말 이혼하게 생겼으니 이제 와서 설설 기는 척하는 게 너무 가소롭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결국 제가 자기 아들 신세를 망쳤다며 아주 전화로 막말을 하고 문자로도 온전히 못 살 거라며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아줌마,
나한테 전화해서 한 말 다 녹음했거든요. 그리고 문자들도 다 모아서 이혼 소송에 꼭 쓸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계속 막말해 보시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말없이 전화를 탁 끊더니 그 뒤로 연락 한 번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를 했고요. 위자료도 받았어요. 전부 다 주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시댁 집도 팔고 뭐 여러 가지로 쥐어짜기는 했더라고요. 저는 그 인간하고 시어머니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양육비도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두 사람 소식은 모르고 지내네요. 그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저와 함께 잘 살고 있어요. 친정 부모님도 저희 집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 오셔서 저는 외롭고 힘든지도 모르겠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직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작동할 때는 무시하지 말고 현명한 대처를 하시길 바라요. 저처럼 오랜 세월 살며 속으로 골마들어가 폭발할 때까지 기다리지 마셨으면 해요. 그럼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